짠.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월요기담 판입니다. 네. 월요기담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기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뭔가를 재미있는 얘기를 세련되게 잘하진 못하지만 계속 올려서 뭔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 괴담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있네요. 운명을 뒤틀다. 네. 오늘도 웨이트 판에서 추출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운명에 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거실에 불교나 도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운명에 관해 나오는 방송이라면 어떤 방송이라도 찾아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손금에 대한 책이나 별, 점에 관한 책 같은 수많은 운명에 관련된 책들을 매일마다 붙잡고 읽고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께 말을 붙일 기회조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 할머니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간인지 곤란한 표정을 지시더 어머니께서는 약간인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 할머니께서는 운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지만 지금처럼 집착의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심심하실 때 사주집으로 가셔서 운세나 알아보시는 것이 다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관심이 집착으로 바뀐 계기는 할아버지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무시던 중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께서는 운명이 할아버지를 잡아 먹어버렸다 하시면서 저렇게 운명에 집착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마다 운명에 대한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도 한번 들춰본 적은 있지만 거의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 단 몇 문장도 읽지도 못했던 지겨운 책을 매일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런 할머니에게 운명에 대한 것 말고도 관심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한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제 여동생이 바로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와는 달리 귀여운 여자애라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동생과 붙어 있으셨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도 따라가실 만큼 여동생을 이뻐하셔서 질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동생이 평소엔 잘 울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엄청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여동생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정말 섬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충격 때문일지는 몰라도 정적의 시간은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요함을 깬 것은 할머니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더니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제 오래 살겠어. 정말 오래 살겠어. 할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빙긋한 웃음에도 여동생은 계속 울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굴을 보려 해도 여동생은 얼굴을 돌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저와 어머니의 손을 피해가며 울고 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를 때였습니다. 툭! 여동생의 얼굴에서 무언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피가 제 손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께서 여동생을 붙잡고 손을 겨우 벌려본 결과 여동생의 얼굴은 무언가 예리한 것으로 긁힌 듯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할 때였습니다. 내가 얼굴을 오래 살 상으로 만들어줬다. 이제 정말 오래 살겠어. 오, 할머니께서는 그 사건이 있은 후 몇 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머니를 따라 정확히 이런 일이 있고 3달 뒤 자동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남은 것은 저와 제 어린 여동생입니다. 네이트 판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원출처는 또 다른 곳에 있네요. 괴담 찻집이라는 그들의 괴이한 이야기. 그들의 괴이한 이야기. 오, 제가 괴담 쫄보라서 괴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영화 데스터네이션인가 모르겠다. 하여튼간 뭐 네네. 그것처럼 분명히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운명에 집착했고 운명에 집착하신 이후 운명에 대한 책들을 빠져서 보게 되시고 완전 집착에 빠지신 거죠. 얼마나 함께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시던 분께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시게 되니까 어떤 집착이 생기셨고 그러면서 그 집착이 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동생 얼굴에 상처를 남기셨고요. 끔찍히 아끼는 손녀나 손자한테 얼굴에 상처나만 나도 보통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찾아야 된다, 무슨 일이냐, 왜 다쳤니, 그리고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고, 아님 뭐 약을 발라서라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내셨는데 피까지 나고, 근데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게 이 아이가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가족들은 정말 경악스러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치매가 오셨나 아니면 뭔가 정신적인 병이 생기셨나 할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불과 이 얘기를 하기 직전 일주일 전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라고 하니까
뭐랄까, 사실이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근데 이야기 자체는 저는 정말 무서운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이야기 넘기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기 전에 잠깐 또 그 옆구리로 좀 세자면, 옆길로 세자면, 이게 저도 이렇게 지금의 이 나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한참 뭐 더 선배 세대도 계시고 더 어른들도 계시고 또 한참 후배 아니면 더 어린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나이대에도 괴담, 공포, 소문,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저도 보면 굉장히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내 주변에 사건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알던 가까운 사람 중에 희대의 사건 같은 것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채널을 하면서 이 말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 뭐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아닐 거야 라는 의미를 더 담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뭐 또 이렇게 괴담이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에 대한 인간의 이게 궁금, 갈망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정신적인 어떤 호르몬이 좀 움직이지 않나요? 시간도 잘 갈 때도 있고 또 밤샘 작업할 때 지루할 때 조금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하여튼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좋아해서 쫄보지만 되게 많은 분들의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다 선배고 또 늦게 시작하셨어도 훨씬 구독자도 많고 그걸 떠나서 물론 이야기를 출중하게 하시니까 잘 만드시니까 뭐 그러면 다 선배고 형님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실화계담, 귀율, 운명을 깃들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년 사이에 저는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를 선두로 계속해서 가족들이 3개월마다 죽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9개월이 흘렀으니 아마 이제 제 차례일 것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고 남은 것은 저뿐이니까 말입니다. 머리를 감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꼭 살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도 돌아다녀 보고 무당집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에서부터 도교의 선인들까지 온갖 곳은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같이 절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동생을 안전하게 남겨두고 저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의 죽음에 충격받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만큼은 꼭 무사했으면 합니다. 다음날 동생과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생과 붙어 있으면 동생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아침 일찍 나간 것입니다. 도착한 건 오후 1시. 예상보다 비교적 덜 걸려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동생은 아침에 일어난 것이 힘들었는지 아까 전부터 옆에서 졸며 걷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 보이는 듯해서 절까지 업고 올라갔습니다. 절에서 처음 만난 스님께서는 굉장히 젊으셨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던 스님은 50대에서 80대 사이의 흰 수염의 스님이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스님이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젊은 스님의 안내를 받아 동생과 들어간 곳은 주지 스님의 방으로 보이는 듯한 약간이지만 넓은 방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탁자와 서랍과 같은 평범한 가구가 다였지만 지금까지 요란하기만 했던 다른 무당들이나 음침했던 선인들과의 집과 비교해 봤을 땐 오히려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스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대략 30분 정도를 방 안에서 기다린 다음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슬며시 방으로 들어오시고 저와 여동생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여동생의 손을 잡으시곤 여동생의 눈과 저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한참이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동생분께서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보시고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리둥절하며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렸습니다. 사람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면 불행이 일어나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사람이란 원래가 운명에 따라 사는 법입니다.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지요. 수명은 가족들마다 정확히 그 몫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장수하시거나 고아들의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긴 것도 이유지요. 이런 수명, 즉 운명을 바꾼다면 가족들은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분명 여기를 찾으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께서 차례로 돌아가신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동생분의 원래 수명은 9개월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바꾼 운명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요. 남은 가족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지금까지 버틴 것입니다. 어, 헛기침을 하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그런 약한 존재일 리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마 당신도
요번 주 내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인 것인지 모르는지 그 표정이 너무 순수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절에서 동생분을 맡아야겠습니다. 절은 속세와 다른 곳, 이미 운명의 거대한 강 속에서 빠져나간 아이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이곳만큼은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동생과는 그날을 끝으로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일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돈이 없어 못 다니게 되었고 그저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생활했습니다. 평소 꿈꾸던 미래도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번 뒤틀린 운명은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합니다. 조상들께서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려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아프게 하기에 그저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게 하루 종일 일하다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동생이 함께 살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편이 있었네요. 저는 그냥 실제 실화 계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일리를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자의 이야기가 이제 2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도 곧 죽겠구나 해서 스님을 저를 찾고 뭐 도교, 선인, 그리고 뭐 무당 그 분들을 찾고 거꾸로 말했나요? 무당분, 뭐 도교 선인, 그리고 이제 절에 오게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면 혼자만 앓고 있지 말고 빨리 이제 주변에 알려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한 게 이제 찾아다닌 거죠. 물론 뭐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다른 이제 곳은 가지 않고 이제 불교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불교도 이제 법력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단어의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헛기침이 아니라 이제 뭐 입으로 말하는 걸 뭐 차듯이 말했다는 뭐 그런 건데 단어가 생각이 나서 헛기침이 오겠는데 지금 단어도 잘 안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뭐 이렇게 공력, 뭐 법력 굉장히 이제 높으신 수행가 공부를 하신 이제 스님의 능력이시면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본다는 게 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미래를 보는 게 그게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치로 깨달음으로 멀리 본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무속처럼 뭔가 막 이렇게 젊게 보듯이 뭔가 미래나 과거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스님들은 뭔가 그러니까 부처도 사실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 깨달은 자. 그래서 불자가 아니라 이제 수행자로서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 깨달음에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서 이 지금 순간에 지금 이 상황을 이 아이와 이 두 아이에게 놓인 운명을 그, 그 깨달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저도 괴담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보면 어떤 괴담에는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저와 같은 스님이 나오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데서는 무슨 이렇게 무속인 같은 분이 나오시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그 민속학이라는 걸 이제 문화예술이었나 이렇게 초빙 교수님의 이제 그런 수업을 들었던 게 있는데 분명히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 짧은 진짜 허접한 지식으로는 무속의 신앙과 이 불교의 이 모습은 다르다. 물론 불교적 세계관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와 역사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와 역사 안에서 깨달음과 가르침이라는 게 있고, 뭐 저도 이제 짧으니까 거기까지만 괜히 자칫 잘못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괴담을 듣다 보면 이거는 정말 그냥 진짜 픽션이구나. 근데 이건 진짜 논픽션이다. 이건 진짜 현실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든 가짜 이야기인가? 그리고 만든 가짜 이야기인데 뭐 만든 가짜 이야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야기로서의 가치는 사람에게 뭐 기여하는 느끼게 하는 바 물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야기로서 그냥 지나가는 하지만 또 실제 실화 기담도 있잖아요. 실화 기담이라기보다는 또 실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사자를 만난 거겠죠. 실화인데.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기서 이 분은 그 운명을 뒤틀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남겼는데 결국은 살았다.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에서도 잠깐 이야기 이어서 이어가고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2부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운명이라는 것과 관계해서 막 이런 이야기가 또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을 믿지만 고전에도 보면 운명을 믿지만 늘 운명을 거스르려 한 인간이 있고 또 그건 노력으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지는 것도 결국엔 운명이었다 말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도 인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희망인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이야기해 봅니다. 이전에 저도 말했지만 제 뜻대로 아직 안 풀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네, 뭐 잘 되겠죠. 네, 2부 첫 번째 이야기 100% 실화 꿈에서 현실로 일어난 몇몇 일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글을 못 써서 이해 좀 눈물 마크가 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8, 9년 전 초딩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문구사를 했습니다. 옛날 문구사 보시면 방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쪼매난 방에서 우리 식구 엄마, 아빠, 동생 둘이 저 포함해서 5명이 잤습니다. 꼭 자기 전 아빠는 TV를 틀어놓고 잤어요. TV 소리에 잠을 설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불과 베개는 널브러져 있고 방에 불은 켜져 있으며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뭐지? 하는 생각에 뒷문 부엌 쪽 문을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진짜 20초, 30초 동안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니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뭘 쳐다봤냐면 불은 꺼져 있고 새파란 할머니 귀신, 그 당시 서프라이즈 자주 봤음. 서프라이즈 귀신은 다 파란 불빛 들어옴.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밥솥에 밥을 퍼가고 있던 것입니다. 오,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할머니 귀신같이 생긴 형체, 형체가 이 아이의 집 부엌에서 밥솥에서 밥을 퍼가고 있던 것이죠. 너무 놀란 나머지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미친 듯이 도망갔죠. 봉구사가 샷담은 쇠문이었는데 그걸 한 번에 촥 올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참고로 부연하겠습니다. 셔터라는 게 우리 상가 가게 문이 이렇게 유리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돌돌돌돌 말려서 올라가는 구조의 철로 되어 있는 셔터 문이라고도 하는데 철제로 이렇게 말리는 형태의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막이죠. 셧다문 쇠문이었는데 그걸 한 번 쫙 올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셧다문을 열 때 쫓아오나 옆을 한번 기웃보고 도망갔는데 아직까지 잠시 옆을 봤던 그 귀신 얼굴이 기억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말했어요.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할머니 귀신이 제 기억으론 큰할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무엇을 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무서운 이야기 하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건 나쁜 꿈이 아니라는데 맞는 건가요? 음. 글 쓰는데도 소름이 쫙 돋네요. 아, 야간 일하고 와서 잠시 네이트만 보다가 이런 글 쓰니까 오늘 잠 다 잤네요.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게 이빨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주기적으로 꾸는 게 아니라 달에 어쩔 때 1번,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꿔요. 근데 이빨 빠지는 꿈 꾸고 나서 진짜 안 좋은 일 생긴 적 많아요. 꿈에서 토끼 이빨 윗니가 빠지더니 암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랫니가 빠지니 아빠가 교통사고 당하시고 아빠는 그 이후로 차 안 몰아요. 이빨 빠지는 꿈만 꾸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바로 말해요. 조심하라고. 정말 안 믿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하루 종일 울면서 무서움에 떨었음. 요즘에는 이빨 빠지는 꿈은 잘 안 꿔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조작이다, 자작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진심으로 폰으로 이렇게까지 조작해 가면서 글 쓰겠습니까? 못 믿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저렇게 밥퍼가는 꿈 뭔지 아시는 분 해몽 좀 해주세요. 네. 해몽.
제가 지금 드리면 너무 시간이 들릴 것 같고, 어디 댓글 좀 볼까요? 흐흐. 확실한 건 모르는데 꿈에 뭔가를 준다거나 귀신이 가져가면 나쁘게 말하면 생명을 뺏어간다.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점점점. 원래 윗니가 빠지면 윗사람이 돌아가시고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추천도 4개나 받고 반대도 하나도 받고. 극구 이분은 이제 자기 이거 자작 아니고 주작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는데, 뭐 있을 수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일지 뭐 이게 진짜일지 뭐 이게 뭐 진짜 이 꿈과 아니면 뭐 이런 거 연관돼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괴담을 좀 파기하자면 할머니가 암으로 누워 계셨잖아요. 그 병상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오래전 글이니까 2016년이면 16년이면 지금보다는 뭐 그때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좋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덜 발전된 의학 환경이고 그랬으니까, 또 노인이시니까 힘든 병이잖아요. 암이면 병원에 계실 정도면, 입원해 있을 정도면 또 많이 이렇게 안 좋으셨을 텐데 마침 그렇게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아이였을 때니까 보통 어떤 이렇게 자기가 무섭다고 생각한 어떤 장면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꿈으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그쯤에 저는 초중고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빨이 빠지는 꿈은 안 좋은 꿈이다. 피가 보이는 꿈은 뭐 좋은 꿈이고, 꿈에 피를 보면 이렇게 뭐 시험을 본다.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어떤 회사 시험을 본다든가 학교 시험에서 되게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이빨이 빠지는 꿈은 불운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꿈이라는 얘기는 아주 예전부터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읽는 와중에 제가 이제 낭독을 하는 와중에 글 쓴 분의 이렇게 문체를 잘 못 따라가서 좀 어색하게 읽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 실화, 꿈에서 현실로 일어난 몇몇 일들입니다. 이거는 이분의 실제 경험을 그 당시의 꿈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뭐 타로 많이 보시고 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뭐 이쯤이면은 그냥 투지폰 그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구전되는 아름아름의 정보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니까. 네.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또 흥미진진한데, 기숙사 썰 하나씩만 풀어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갑니다. 일단 난 기숙사생이 아닌, 근데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 절반이 거의 기숙사 친구들이어서 기숙사 썰을 참 많이 들었음.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역사도 오래됐고 유독 귀신이 많기에 썰 한번 풀어본당.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CCTV. 우리 학교 기숙사엔 CCTV가 있음.
물론 방이 아닌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설치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초반에 설치했을 때 사감이 그걸 좀 자주 확인했나 봄. 내 친구를 포함 5명, 총 6명이 같은 기숙사 방인데 어느 날은 노트북에 영화를 다운받아 옹기종기 모여 몰래 보고 있었다고 함. 근데 뒤에서 사감이 갑자기 기숙사 문을 열며 "여기 나간 사람 누구야?" 라고 했담. 근데 그 중에는 나간 사람이 없음. 무엇보다 밤에 복도로 나가면 벌점감이기에 영화도 보고 있었고 애들은 오히려 무슨 소리냐고 묻자 사감이 하는 말이 "내가 잠깐 CCTV 확인했는데 너희 방에서 누구 한 명이 나가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걸 봤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네. 사감 선생님 졸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정말 보신 건데 어 뭔가 있는 건가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괴담을 파기합니다. 어 다른 호실과 착각하지 않으셨을까? 어서 사감 선생님은 다른 쪽에 가서 확인하시길. 워낙 오래전 얘기라 전달도 안 되겠고 그분들은 이미 다른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똑똑 제목이고요. 이건 내 동아리 후배한테 들은. 그 애는 기숙사생인데 그의 방이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방이라고 함. 내 친구는 물론이요. 졸업한 언니 후배들 모두 그 방에서 묵은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라고 말함. 어느 날은 후배가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었다고 함. 기숙사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다고 함. 똑똑. 후배는 무시하고 공부를 이어감. 또 누가 똑똑. 후배가 짜증나서 작은 소리로 앞벽을 두드렸다고 함. 근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 똑똑. 후배가 계속 짜증을 내면서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엄청 황당하다는 듯이 하는 말이 "야, 우리 맨 끝방이잖아, 병신아." 크크크. 생각해보니 그 방은 정말 맨 끝에 위치하는 방임. 이상하죠? 자, 생각해보세요. 맨 끝방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각성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벽에서 똑똑똑똑똑 하니까 이 친구도 뭐 반대로 똑똑하면서 막 했지만 친구는 옆에서 그런 거죠. "야, 우리 방 맨 끝방이잖아. 이 벽은 바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 이것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층간소음 콘텐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층간소음 또 이렇게 어느 벽에서 오는지 모르는 벽간 소음은 건물에서 보면 마치 벽에서 울리고 천장에서 울리고 바닥에서 울리는 것 같지만 저쪽 벽에서도 울리는 것 같지만 이게 대각선으로도 오고 반대에서도 오고 막 이런대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종이컵이 있는데 종이컵 대부 옛날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종이컵 전화 이렇게 막 소리 말하고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약간 뭐 그런 건가?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전에 층간소음 얘기를 통해서 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굉장히 어른이실지 아이이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나는 소리에 겁먹지 마시고 또한 층간 아니면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에 이게 옆집이거나 뭐 위에서 나는 소리가 또 윗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노여워하거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칫하면 공포가 되기도 하고 시비가 되기도 돼서 시비가 돼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이거는 들리지만 잡을 수도 없고 뭐 물론 잡고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기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래서 넷플릭스였나? 네, 누구였지? 뭐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소음 분쟁으로 인한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그 정보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위. 이건 내 친구 1학년 때 경험했던 일. 앞에 후배와 같은 방이었던 친구임. 친구가 처음 그 방이 있을 때 2학년 선배들이 야, 그 방에 귀신 나온다. 크크크 라며 친구를 놀렸다 함. 근데 그 중에 한 언니가 웃으며 나 거기 남자애 가위 눌렸잖아. 크크크. 복부에 멍도 들었음. 크크크 라고 했다. 친구는 겁이 많기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근데 그날 밤에 친구가 그 선배랑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됨. 친구가 밤에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고 친구 위로 올라왔다. 친구 몸은 당연히 안 움직임. 너무 놀라 슬쩍 눈을 떠보니 웬 꼬마 남자애가 친구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음.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더니 친구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함. 친구는 가히 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갑자기 애기들 무리가 와 하며 뛰어들어 오더니 친구 배 위로 올라가 남자아이와 같이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함. 친구 울기 직전임. 땀 뻘뻘 흘리면서 손가락 움직이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함. 풀리고 배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멍은 안 들었다고 함. 근데 다른 날 다른 방 친구가 같은 일을 겪음. 오. 저는 가위를 눌려봤습니다. 그 경험으로는 어, 진짜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국? 이건 너무 간단해서 뭐라고 풀어야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 문제의 방임. 그 후배가 겪었던 일인데 밤에 자고 있을 때 발목이 너무 아팠다. 그래도 무시하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발목에 새파랗게 손자국이 나 있었다고 함. 근데 그 방 친구들 모두 발목에 똑같은 손자국이 나 있었음. 우와, 무서워. 이것도 가위를 눌려본 경험으로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럴까요? 가위는 근데 멍 같은 거 안 드는데 정말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적 현상인가요? 어, 어느 학교인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다섯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기숙사가 2층 침대임. 친구가 자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간지럽혔다고 함. 방에 머리 긴 친구가 있기에 간지러워, 간지러워, 머리 치워, 이 라고 웃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2층에서 잔다며? 이상하죠? 난 2층 침대에서 자고 있고 친구는 머리 긴 친구는 밑에 층인데 내 얼굴에 그 머리카락은 뭐죠? 이건 정말 무섭네요. 이것보다 더 많은데 갑자기 쓰려니 생각이 안 나네요. 크크크. 엄청 크게 터진 일은 없고 간단한 에피소드가 자꾸 터지는 편이라 조금 시시하다. 울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기숙사나 학교에서 무서운 일 겪은 것 없나요? 네,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뭐 학교라기보단 대학 다닐 때 어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요. 오늘 좀 하나 채워 드려야겠네요.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아주 진지하게 풀겠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장충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어 뭐 처음에 인제 자취를 시작한 집은 어 지금으로 생각하면 태극당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쪽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쪽에 이렇게 되게 인제 그쪽에 제가 인제 자취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집들은 60 년대 집이었을까 뭐 한 50 년대였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일제 시대라고 표현하면 되나? 그때 뭐 한 6.25 동란 뭐 이때를 겪고도 이렇게 만들어진 집들이었지 않았을까 뭐. 왜냐면 너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층계로 올라가면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근데 예 거기에 인제 할머니가 사시는 집을 통해서 작은 단칸방으로 들어가면 제 방이었는데 어 어찌 되었건 그 집에 있는 화장실이랑 뭐 주방 이런 걸 같이 쓰는 구조였어요. 근데 어찌 됐건 밥은 제가 다 밖에 사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취라는 거를 처음 해 보는데 음 어 할머니가 사시는 안방 그리고 안방 앞에 있는 작은 싱크가 있고 어 그 조그마한 거실 그리고 인제 그 반대에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거기를 또 바라보고 있는 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공용 그러니까 작은 거실과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걸 기준으로 안방과 작은 방인데 그 작은 방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면 어 좀 빛이 안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집 옆옆으로 거의 뭐 30 센치 이 정도 되는 떨어져서 인제 다른 상가가 있는 집이었고 또 이쪽 벽으로도 보면은 붙어 있는 건가? 붙어 있었나? 뭐 이렇게 다른 집이 있고 그러니까 막 다닥다닥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 근처였는데 근데 거기서는 너무 피곤했는지 이게 뭐 가위가 살짝 밀려도 큰 임팩트 있는 그런 가위는 아니었어요. 몸을 못 움직인다. 생각해 보면은 그 집에서 한 3 개월 살았나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개인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하기에는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자주 접하고 자주 이렇게 인사드리고 인제 성장했던 터라 그 뭐 저를 전혀 인제 모르는 집주인 할머니였지만 뭐 조용조용하시고 너무 성품도 좋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로 인해서 뭐 불편하거나 무서운 건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낯선 환경에 좀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저는 그 집에 있을 때 가위를 눌릴 때면 그렇게 공소리가 났어요. 공을 이렇게 튕기는 소리가 나고 통통통통 하다가 이렇게 이 가위가 눌리면 그 상태로 이렇게 굳잖아요. 근데 그 초록색 테니스 공이 그 옆에서 계속 통통통 튀는 게 인제 보였어요 저는.
통통통. 사실 장충동이 안개 낀 장충당공원 뭐 이런 뭐 노래였나 뭐 사람들의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장충동 그쪽이 체감도 되게 좋고 뭐 에너지가 좀 있는 동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에서 또 이사를 또 하고 나서도 굉장히 가위를 많이 눌리는 집에 갔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 얘기를 제가 털어드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집에서는 잔상이고 되게 오래됐지만 테니스 공이 퉁퉁퉁 튄다. 가위가 눌리면. 그리고 시선에 위는 안 보여요. 아래만 보이는데 한 5살, 6살, 7살 아이의 다리가 보여요. 다리가 주로 보여요. 걔가 막 뛰어다녀요. 공이 막 퉁퉁퉁퉁퉁 퉁퉁퉁퉁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조금 이제 고개가 약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있고 팬티만 딱 입고 있고 아이죠, 아이. 런닝구. 얼굴은 안 보여요. 늘 얼굴은 안 보이고 얼굴은 이 공간의 어두움, 검정색, 그리고 가느다란 팔, 런닝구, 팬티를 입은 그 아이의 다리. 아이 다리 이렇게 막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귀엽잖아요. 인형 같은 다리가 막 뛰어다녀요. 근데 할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자녀분들이랑 이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살고 계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또 보셨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딱 그런 걸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들어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